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이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비욘디를 통해서 오목가슴, 새가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목가슴, 새가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오목가슴, 새가슴 수술이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오목가슴은 정말 제가 한두 건 본 것 같고요. 새가슴은 치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수가 되고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흉벽 기형으로 고민하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아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은 제가 이제 진료하는 부분에 거의 한 30-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목가슴, 새가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오목가슴, 새가슴 어떻게 치료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1950년대에 찰스 레스터라는 또 외과 의사가 이 앞가슴의 기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목가슴, 새가슴은 많이들 알려져 있긴 한데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좀 무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목가슴은 아시겠지만 흉골, 그 다음에 늑연골에 이 변형이 조금 와서 오목하게 가슴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오목가슴은 태어났을 때부터 대부분 나타나고 그게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조금 더 뚜렷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진료를 해보니까 태어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릴 때는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급성장기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에 걸쳐서 키가 갑자기 크면서 오목가슴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추산하기로는 거의 반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오목한 정도는 정말 살짝 들어가서 본인은 느끼지만 남들은 모를 정도로 가벼운 경우부터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앞가슴하고 척추가 맞닿아 있는 정도로 아주 심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시 그림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쏙 들어가서 옆에서 보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오목가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목가슴은 생각보다는 흔한 기형 중에 하나인데 300-400명당 1명이다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는 정도이고요. 남자에서 한 3배 정도 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상은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운동 시 호흡곤란, 평소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심하게 할 때 숨이 좀 차고 지구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형이 있는 경우에 청소년기 때 아무래도 약간 심리적으로 혼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 시간에 옷을 벗는다든지 수영장을 가거나 해변가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 남들이 보는 걸 이제 피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은 뚜렷하게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한 20%에서 30% 정도에서는 가족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늑연골이 과성장해서 너무 많이 자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병원에 제가 진료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늑골의 길이, 늑연골의 길이를 다 측정해 보니까 새가슴인 경우는 늑연골의 과성장이 맞고요. 오목가슴은 사실은 늑연골의 과성장이 아니라 늑골 자체가 좀 더 많이 자랐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렇게 논문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가슴 교정 수술은 사실은 아주 심한 경우에만 심장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한다라고 초창기에는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거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수술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뼈나 연골이 부드러워서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시행도 쉽게 되고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수술을 늦게 하게 되면 흉벽이 단단해서 통증도 심할 뿐더러 모양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치료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1911년도에는 이렇게 늑연골, 요 2번, 3번 늑연골만 절제해 줬는데도 증상이 좋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수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심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늑연골하고 흉골 일부를 절제하기도 하고 완전히 앞을 다 절제하는 이런 과감한 수술도 예전에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4년도에 일본의 이제 와다 선생님 그리고 주대 씨라는 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오목한 부분을 아예 잘라내어서 연골을 자르고 뒤집어서 볼록하게 해서 앞에 다시 붙여주면 이게 다시 이제 정상으로 자란다. 이런 치료법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1949년도에 라비치라는 분이 이전의 수술들하고는 다르게 현대식으로 근대식의 수술이라고 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변형된 늑연골은 다 제거를 하고 명치하고 흉골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상부에 이제 흉골 중에 변형된 부분을 조금 깎아서 조금 들어 올릴 수 있게 하고 흉골 뒤에 지지해 준다. 이런 네 가지를 만족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라비치 수술이었고, 이게 거의 한 50년 정도 시행이 됐지만 앞가슴에 크게 상처를 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만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비치 수술을 하고 이 뒤에 이제 흉골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다른 뼈를 잘라서 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철심을 넣었다가 나중에 빼기도 하고, 이거 조금 보기 그렇지만 바깥에서 당겨주는 이런 치료를 미네소타 대학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물 같은 걸로 해먹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다시 제거 안 해도 되는 이런 시술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러다가 1998년도에 지금 많이들 아시는 너스 술식이라고 해서 도널드 너스라는 선생님이 오목가슴에서의 최소 침습 교정 수술, 그러니까 앞가슴에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옆에 조그마한 상처만 내고 하는 수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술이 발표되고 한 5년 후에는 이 수술 자체로 인해서 오목가슴 수술이 한 3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 너스 술식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옆에 상처를 2개를 내고 이 안쪽으로 이런 철심을 통과시켜서 이제 돌려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으면 갈비뼈 사이로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데 요걸 180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가슴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요렇게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제거하는 게 술식인데,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철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적인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수술이 왜 고안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전에 라비치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림에서 보듯이 사실은 모양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흉골은 남아있고 연골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모양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 외모도 좋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수술이 정말 하면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너스 선생님이 이런 수술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을 때 연골을 제거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연골이 너무 유연하고 부드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제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1987년도에 처음으로 앞가슴을 여는 건 똑같았는데 이렇게 크램프를 밑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들어 올려 보니까 잘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철심을 하나 넣었다가 나중에 뺐더니 좋은 결과가 보였던 거죠. 1987년도에 첫 환자 수술을 하고 좋아졌던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안정성을 보고 많은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이 수술법을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99년도에 처음으로 이 수술이 도입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을 할 때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오목가슴이 있는 경우에 심장이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철심을 통과시킨다고 하다가 이렇게 심장을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크레인 테크닉이라고 해서 앞쪽에 흉벽을 들어 올려 놓고 수술을 하면 안전하게 이렇게 철심이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안이 돼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안전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인데, 백큐벨이라고 해서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흡입기라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철심을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올려준다면 바깥에서 당겨도 되지 않냐, 이런 그 개념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부항 같은 거죠. 음압을 가슴 앞에다 걸어주면, 이렇게 해서 음압을 걸면 이렇게 좀 튀어나온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목가슴 수술을 하고 나면 2년 내지 3년 동안 365일 들어 올려 놓고 기다렸다가 빼는 거죠. 그랬을 때도 다시 조금 들어가는 거를 걱정할 정도인데, 요거 그 흡입기는 사실은 하루에 2시간 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건데, 그거를 해서 사실은 충분한 같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수술이 정말 부담스럽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겠다 또는 나빠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용도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개발한 방법인데요. 자석을 이용한 치료예요. 요 흉벽 뒤에다가 자석을 하나 심어 놓고 자기 전에 요 앞에다가 큰 자석을 대고 있으면 이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석을 이용한 오목가슴 치료,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임상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많이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실라스틱 몰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 여기 상처가 보이지만 성형 수술이죠, 한마디로. 실리콘 같은 거를 이제 그 정확하게 그 모양에 맞게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모양으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간단히 제가 오목가슴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새가슴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가슴은 전체 흉벽 기형의 한 17%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탈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흔한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요 흉골의 아래쪽이 튀어나온 형태가 제일 흔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경우보다는 어릴 때는 정상이었다가 과성장기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주로 이렇게 아래쪽에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형태가 조금 보기 그런데 상부 흉골이 튀어나오는 거고, 그 아래쪽은 또 오목해 보이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상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어릴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빨리 치료를 안 하면 보조기 치료가 어렵고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이 새가슴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어떤 유전적 경향도 조금 보인다라고 돼 있고, 남자에서 흔하다라는 거는 비슷합니다. 오목가슴하고 다르게 출생 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물론 이제 상부가 있지만 드문 편이고, 특히 사춘기 또는 급성장기에 갑자기 키가 크면서 늑연골이 갑자기 자라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이전에 라비치 수술하고 비슷하게 요 흉골을 일부 절제를 하고 늑연골을 잘라주고 흉골을 일부 절제해서 이렇게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은 정말 이 새가슴은 잘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오목가슴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남미 쪽에서는 오목가슴보다 새가슴이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1960년대 내지 70년도에도 이런 캐스트를 하기도 하고, 이런 그 밴드를 이용해서 눌러주는 이런 치료를 사방으로 눌러주니까 사실은 착용감이 이게 좋지가 않았고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79년도에 브라질의 소아정형외과 의사인 하제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런 그 치료 성적을 발표하셨어요. 보조기 치료죠. 새가슴에서의 보조기 치료, 이런 그 옛날 형태의 이제 보조기인데 이런 거를 착용을 했더니 좋아진다라는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흉부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이너한 파트라고 치부가 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2005년도에 이제 새가슴에 대해 환자 치료를 고민하던 중에 그 새가슴에서의 그 채소 침습 수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견하고 아르헨티나까지 제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가슴이 있는 경우에 이 오목가슴 너스술식에 반대되는 거죠. 흉골에 밑에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눌러줬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스술식은 제가 하지만 반대로 새가슴은 치료를 못했었는데 이 수술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8시간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식도인데 이분이 이제 아브람슨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도널드 너스 바로 밑에서 지금 이어서 그 과장님을 하고 계시는 켈리라는 분인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한번 수술을 보러 갔죠. 그랬더니 이렇게 새가슴이 있는데 이 피하 조직을 통해서 이 철심을 넣고 눌러줬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그 수술을 직접 봤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갔던 로버트 켈리라는 분이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 수술을 자기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은 사실은 수술 안 하고 이런 보조기로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보조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든 게 없고, 캐나다 캘거리 이 보조기인데 이거는 수입하는데 거의 한 400만 원이 들어요. 제가 경험도 없는데 이런 거를 들여와서 이렇게 치료한다라는 게 조금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조기가 다양한 형태로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그 특허를 내고 보조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시켰더니 좋아지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논문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요랬던 새가슴이 한 달 뒤, 6개월 뒤 잘 유지가 되는 거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새가슴을 보조기 치료를 이제 첫 2주 동안은 제가 20시간씩 하루 20시간 착용하게 하는데, 이게 열심히 차고 나면 새가슴이 오목가슴이 돼서 와요. 2주 만에. 그 정도로 이게 효과가 좋다는 거죠. 물론 잠깐 들어가도 안 차면 금방 나오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형적인 새가슴,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거 말고도 이런 친구들 보면 여기가 오른쪽 두 번째 늑연골이 과하게 튀어나온 거죠. 남들은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이게 스트레스고, 비교를 해보면 왼쪽 쇄골에 비해서 오른쪽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여서 보조기를 찾더니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그 볼록가슴, 새가슴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살짝 오목가슴이 있지만 여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요 밑에 늑연골이, 아래쪽 늑연골이 이제 튀어나온 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치료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다른 조금 타입의 보조기를 통해서 압박을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늑연골의 치료, 그러니까 늑연골 돌출의 치료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라질의 하제의 아들이 지금 또 이런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목가슴도 사실은 요 밑에 그 늑연골 돌출도 눌러주고 일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호흡 운동만 잘 해도 어느 정도 호전된다,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이렇게 많이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그 인터넷에서도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오목가슴 수술에 관한 한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기구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요. 도널드 너스는 사실은 이런 개념만 만들었지 그 이후에 발전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기구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히나 제가 볼 땐 요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밑에서 올려주는 치료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브람슨 테크닉을 이용한 위에서 눌러주는 거를 동시에 같이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오목가슴이 올라갔을 때 이게 내려간 부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상이었던 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두 개를 같이 잡아주는 이런 샌드위치 테크닉을 이용한 더블바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특히나 소아에서는 하나로 이제 이게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를 넣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두 개 내지 세 개를 넣어서 정말 이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많이 넣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나만 넣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바가 자꾸 불안정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개 넣는 것 중에서도 이런 그 평행하게 두 개를 넣는 경우, 그 다음에 X자로 넣는 경우, 그 다음에 XI로 이렇게 세 개를 넣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그 환자한테 제일 좋은지를 이 판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험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술은 또 많이 하는 병원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1년도에 이분이 이제 도널드 너스신데 이분이 하는 이제 그 워크숍에 가서 이제 같이 교류를 하기 시작하고 요 남미의 새가슴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흉벽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서울성모병원의 박형주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박형주 교수님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제가 총무를 하면서 이쪽 일을 많이 했었고 2013년도 이렇게 세계 대회를 같이 한번 유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2년, 14년, 16년, 19년 이렇게 그 흉벽 세계 흉벽 학회에 가면서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더 업데이트한 걸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박형주 교수님이 이제 세계 흉벽학회 회장님으로 이렇게 세계 대회를 한번 유치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12편 정도 되는 그 SCI 논문을 발표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그 흉벽 기형 치료의 우수성을 또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오목가슴이 새가슴보다 훨씬 많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치료하는 그 임상 현장에서는 오목가슴이나 새가슴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했던 오목가슴이 생각보다 후천적인 게 많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더 많은 그 연구와 또는 공부가 필요하고 세계적인 교류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 그 제가 조금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흉부학 개론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 나름 설명을 잘 해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질문이 이제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제가 보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에 손잡고라는 분이
외상으로 오목가슴이 된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흉벽, 그러니까 앞쪽 가슴을 이제 양쪽으로 다치게 되면 약간 오목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외상 수술도 많이 발달을 해서 이 늑골 골절이 심한 경우는 그거 교정 수술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외상으로 인한 오목가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오목가슴이 선천적인 경우에 몇 세 때 수술 받는 것이 좋은가요? 조기에 받으면 소화도 시행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세계적인 우리 그 세계 흉벽 학회에서도 항상 디스커션이 되는 부분인데요. 도널드 너스 그룹에서는 12세 이후에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론은 어릴 때 수술하고 나서 급성장기 때 조금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로 이제 박형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는 수술을 충분히 잘못했을 때 수술 후에 변형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급성장기 때 흉벽 기형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수술하는 게 훨씬 더 모양도 좋고 통증도 덜하고 견디기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만 3세 이후면 언제든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가능한 한 어릴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세 이전에도 오목가슴으로 인한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많이들 기대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어릴 때 발견을 하고 이거를 이제 수술은 안 하고 좋아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흡입기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릴 때는 그게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흉부외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 가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료법이 진짜 많네요.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오목가슴 수술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더블바 한 레벨에서 2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평행한 바, 그 다음에 크로스바, XI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최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오목가슴이 말판 증후군하고 연관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말판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고요. 사실은 말판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마르고 정말 키 큰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르고 키 큰 사람들한테 오목가슴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흉이라는 흉부외과 질환도 마르고 키 큰 분들한테 많은데 그런 경우에 오목가슴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게 저는 새가슴이 저절로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새가슴이 좋아진다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사실은 아마도 이게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살이 많이 있는 경우 표가 안 나요. 그래서 마른 경우에는 그 가벼운 새가슴, 오목가슴도 두드러지는 반면에 이 살이 붙으면 이게 조금 그 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제 살이 붙어서 조금 나아져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블바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더블바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1998년도에 도널드 너스가 이거를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 각 나라에서 또 이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형주 교수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천안순천향대의 이승진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그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문의가 있네요.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할까봐 무서운 경우도 많은데 수술로 교정하면 효과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재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8년도에 처음 소개가 되고 우리나라는 99년도에 들어와서 수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어떤 시술이든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에는 이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라고 하는 박형주 선생님조차도 초창기에는 이 바가 돌아간다든지 모양이 안 예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안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모양이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모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분, 보호자분이 원하는 만큼의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많이 이제 안정이 됐다. 그 다음에 재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 만에 뺐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내려가더라 해서 이제 3년으로 거치 기간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하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또 뭐 미국보다 남미가 유명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남미가 유명하다기보다는, 남미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는, 미국은 사실은 오목가슴 수술을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만 수술을 해줘요, 미국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남미나 이런 나라에서는 아주 심하지 않아도 환자가 원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보험에서 인정을 해줘서 수술을 하니까 좀 더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미가 뭐 유명하다기보다는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질문, 네네. 아르헨티나까지 가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3D 프린터 등 기술을 활용하지는 않는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알고 싶은 거를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으면 가서 보고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제가 시간을 못 냈는데 이틀 가고 이틀 보고 이틀 돌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에 이제 오목가슴이 아닌 새가슴 치료를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확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요거를 해보자 라는 거는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발을 어떻게 굽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는데, 수술 전에 CT 파인딩을 가지고 그거를 미리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손맛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병원은 아직은 임상에서 이제 시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선천적인 오목가슴인데 심장의 이완 수축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부족해서 분당 심박수가 높아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오목가슴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일상생활, 편안하게 생활할 때는 사실은 대부분이 증상이 없지만,
이렇게 좀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아무래도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맥박수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숨이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스바 수술 방법 중에서 X자하고 1,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평행한 경우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밑에 늑연골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오목가슴 이렇게 교정 밑에를 올려주면 들어간 거를 늑연골 돌출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고개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X자로 해야 고기를 좀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제대로 올려주면 된다 그럴 때는 11자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명치 아래쪽의 부분을 조금 더 교정을 해주려면 X자가 맞고, 그 밑에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위쪽으로만 올려줄 때는 11자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X자를 하면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11자보다 위쪽에 대한 거상이라 그죠. 올라오는 게 조금 덜 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XI로 하게 되면 지금은 아주 좋은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제 3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수술을 꺼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선생님 20대 후반 성인인데 늑연골 돌출의 경우 수술 말고 교정기만으로도 치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분이 29살이었어요. 근데 교정기만으로 치료가 됐죠. 요거는 사실은 교정기 치료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복근 단련이 되면 그 부분은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복근 단련도 하고 이런 보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뼈나 연골의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보고 교정기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오목가슴이 중간 정도인데 흡입기로 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제가 외과 의사기 때문에 수술을 이렇게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조금 섭섭한데, 근데 솔직한 거는 정말 제대로 교정하려면 수술하는 게 현재까지는 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입기로 치료를 하고 싶어 하죠, 대부분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일 2년 내지 3년을 이렇게 철심으로 들어 올린 경우하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흡입기로 당긴 경우가 같은 결과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린 아이인 경우에, 그것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더 나빠지지 않게끔 잡아주거나 이런 효과는 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또 이걸 시행하신 외국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당기게 되면, 흡입을 하면 피하 지방이 두꺼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진 것 같아가도 또 쉬면 그 피하 지방이 빠지면 또 들어가 보이고 이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질문인데, 요즘 아이들도 자랄 때 새가슴이 생기기도 하나요? 라고 주셨어요, 질문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요즘이고 이전이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더 많이 진료를 보러 오는데, 그 이유가 이전에는 오목가슴은 그래도 이제 가슴이 들어가서 이 신체적으로
또는 이제 외모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심장이나 폐가 많이 눌려서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새가슴은 오히려 튀어나온 거니까 사실 뭐 그거 뭐 별거냐, 그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병원에 안 왔다면, 요즘은 모양이 조금이라도 남들하고 다르면 교정을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많이 와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목욕하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튀어나와서 왔다, 이렇게 많이들 오시거든요. 요즘 아이들을 새가슴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오목가슴 수술을 하면 보통 며칠 정도 입원하는지, 그리고 보험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오목가슴 수술을 하면 통증이 정말 심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진료를 하면 요즘은 한 3일 정도면 퇴원을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흉벽학회, 세계 흉벽학회를 많이 나가봐서 느끼는 건데, 요즘은 냉동치료라고 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늑간신경을 잠깐 동안 얼려주는 치료를 하면 흉벽 통증이 아주 많이 좋아진다라는 발표를 외국에서 정말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시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통증을 이전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원 기간도 3일 만에 퇴원하는 경우가 거의 95%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전보다 치료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험이 정말 잘 돼 있죠. 그래서 오목가슴 수술은 100%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저는 성인이 되면서 새가슴이 사라진 건지 그대로인지 모르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놀리는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는데 불편한 거 없고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흉벽 모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걸 치료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은 굳이 이것 때문에 진료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르죠. 제가 이제 조만간에 치료하실 분 중에 한 분은 나이가 50대예요. 근데 오목가슴 수술을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가슴을 못 펴고 살았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50대지만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 진료 온 청소년하고 부모님이 같이 왔을 때, 아무래도 부모님은 야 그냥 지내지 왜 그거 가지고 수술하려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뭐 전신마취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안 했으면 하지만 사실은 평생 이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것 같고, 전문가하고도 조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새가슴은 흉곽이 들린 건가요? 필라테스 운동할 때 갈비뼈를 모으고 흉골을 하강시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미세한 통증으로 운동하기가 좀 어렵다. 저보고 새가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 가슴 모양이 조금씩 변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거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새가슴이 더 돋보이게 할 때 누운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보라고 하면 새가슴이 정말 과장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도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숨에 크게 들이마시고 힘을 꽉 주게 되면
이 새가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아이들인 경우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거나 막 울 때 살짝씩 오목가슴이 보여요. 그거는 이제 흉벽이 유연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가슴인데 전성기 때 축구하다가 가슴에 공을 맞고 쓰러질 뻔했는데 새가슴이 일상생활에 위험한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그 외래 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 새가슴인 사람은 가슴을 맞으면 안 된다, 군대 가서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새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연골이 많이 자라서 앞으로 튀어나온 것 뿐이지 정상인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보통 사람도 공 맞고 쓰러지면 아프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목가슴이나 새가슴 때문에 폐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자주 있나요? 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화두거든요. 세계 흉벽학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흉벽 질환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장 기능이나 폐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군대 갈 때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폐 기능 검사도 하고 심장 기능 검사하는데 다 정상으로 나오죠. 웬만하면. 근데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조금 세분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검사들을 해서 심장 기능도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게 치료를 안 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목가슴이 있는 가족인데 잠을 잘 때 코를 고는 동시에 가슴이 들썩이며 잡니다. 가슴이 들썩여야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수술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슴 수술을 하는 것보다 코 고는 거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게 그러면 아마 가슴이 들썩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치료를 코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중에 평소에는 맥박이 분당 85에서 95 정도인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기계가 측정을 못할 정도로 심박수가 올라가고 어지러워진다 하고 운동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이게 오목가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아마 오목가슴이 아주 심한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시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 충분한 운동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살 아이가 더블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퇴원 후에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괜찮을까요? 학교를 쉬어야 하나 걱정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살 아이면 회복이 엄청 빨라요. 나이가 들어서 수술하는 경우보다 애들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쉰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으면 빨리 보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외래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한 3주만 지나도 일상생활 그전하고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 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14살 남자아이인데 새가슴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끔씩 찌릿하다고 해서 소아과 갔더니 새가슴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빈도가 줄었다. 근데 늘 걱정이다. 이런 경우 통증 증상이 새가슴 때문에도 있을 수 있나요? 무슨
병적인 증상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14살 남자아이에서 가슴 통증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빈도도 줄어들었고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새가슴 자체 때문에 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장통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봅시다. 너스바 수술 후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부작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인 경우에 보통 뭐 축구나 농구나 이런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2, 3개월 후부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훨씬 전부터 한 달이면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통증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은 제가 볼 때는 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닌 사회생활은 한 달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바가 돌아간다든지 불안정한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통증으로 인해서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늑막에 물이 찬다든지 이런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하는 게 수술 직후에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물질을 몸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감염이 생기거나 이물 반응이 나타나면 이제 염증처럼 수술한 상처가 부어오르고 이렇게 이 물집이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안전한 수술로 많이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 1시간가량 제가 좀 지금까지 경험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또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흉부학개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흉벽 기형에 대한 설명을 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데를 통해서 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께 또 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